안녕하세요. 이제 신시티 독립영화기획전을 방문해주신 관객분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섹션 너머 시네마 페어링 행사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팀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인간과 AI 로봇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대학원의 증강 휴먼랩 허정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과 AI 로봇 딜레마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관객분들과 함께 영화 장면을 잠깐 회상하려고 합니다. 간호중 간병 로봇과 수녀님을 기억하시나요? 두 인물은 저희가 극 중에서 공통적으로 딜레마를 겪는 인물들입니다. 먼저 간호중 로봇은 오랫동안 간병을 한 보호자와 그리고 환자의 생명 유지 의무 중에서 딜레마를 겪게 되고요. 또 마지막 장면에서 수녀님은 리셋을 앞둔 간호중 간병 로봇이 과연 고통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인간으로 혼동하여 딜레마를 겪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허정윤 교수님과 함께 간호중을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 겪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딜레마가 무엇인가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딜레마라는 단어는 두 개를 의미하는 D와 그 다음에 제한을 의미하는 레마 두 개가 합쳐진 두 개의 제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딜레마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둘 다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개의 제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딜레마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결정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단어인 거죠. 보통 의식 실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도 못 푸는 문제를 인공지능한테 슬쩍 미는 게 과연 인간으로서 맞는 행동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딜레마가 어떤 문제인가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라는 식으로 AI 로봇을 프로그램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혹시 저희가 딜레마라는 용어를 떠올렸을 때 막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는데 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유명한 딜레마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세 가지 명제를 가지고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친구한테 빌린 물건은 돌려줘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쵸? 그 다음에 친구가 사고 치는 것,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를 해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그쵸? 그 다음에 친구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친구가 저한테 물건 A를 맡겼어요. 그리고 친구가 달라고 했어요. 그럼 물건 A를 돌려주면 되죠. 여기에는 전혀 딜레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만 상황을 바꿔볼게요. 친구랑 같이 홍대로 갈까요? 술 한잔 마시러 갔어요. 근데 친구가 나는 호주머니가 없어. 너한테 나의 자동차 키를 맡길게 라고 저한테 자동차 키를 줬어요. 열심히 신나게 금요일 밤을 보내고, 오늘은 토요일이죠. 보고 친구가 너무 많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야, 너 차는 두고 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 운전할 수 있어. 내 키 내놔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친구한테 키를 돌려줘야 될까요? 돌려주지 않아야 될까요?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이건 되게 쉬운 딜레마죠. 이건 안 돼 라고 하고, 왜냐하면 제가 딜레마를 보통 얘기할 때 도덕과 윤리 쪽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도덕과 윤리가 좀 헷갈린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덕은 안 지키면 욕먹는 거예요. 윤리는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윤리 문제의 딜레마가 되면, 야,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게 생겼어. 너한테 키를 주면 나도 같이 잡혀가. 그래도 줄 수 없어 라고 하면 쉽죠.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더 어려워지죠. 사실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 상황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저 행동을 하는
기계든 사람이든 편안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쟁 중에 제일 유명한 딜레마 중에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자율주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딜레마인데, 사실 트롤리 딜레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율주행 이전에 마차 시대에 만들어진 딜레마고, 이 딜레마가 만들어진 계기는 공리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딜레마예요. 공리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어디까지 희생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딜레마인 거죠. 너무 유명한 얘기라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한 명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나는 서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은 그러면 막연하게는 수가적은 한 명 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기서 이제 바꿔내죠. 그런데 이 한 명은 노벨상을 수상한 위대한 학자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만들어줄 위대한 미래학자야. 우리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쪽에 있는 10명에게 나쁘지만 나치에 부역했고 모두가 생각하는 나쁜 짓을 다 일삼은,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라고 하면 또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서 하나 더 나온, 그러니까 딜레마 연습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예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하는 행위와 그냥 차가 어느 쪽으로 가든 우연에 맡기는 행위와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시선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영화 연출하는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뭔가 긴급한 얼랏이 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간호중이 그래도 안 되겠지만 굉장히 고민하면서 의료진을 부르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아니면은 마침 그때 다른 고민을 하느라, 아니면 배터리가 나가서 그 신호를 못 들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적극적으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행동을 수행하였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원작 소설을 보면 지금 얘기한 이 간호중 로봇은 처음에 내가 케어해야 될 사용자가 두 사람이라고 입력을 받은 상태예요. 지금 10년째 병상에 누워 계시는 이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 두 사람 다 내가 케어하고 살려야 될 사람이다 라고 입력된 상태이니,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내가 어떡하지? 라고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왜 불편하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인간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감성을 부여하는 건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한테 굉장히 애착을 있으시죠? 네. 그래서 나의 소중한 우리 집 청소기 애칭도 부르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부분, 우리가 보통 애니미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람에게 아주 더 감성을, 공감을 느끼기 쉽도록 지금 로봇들을 디자인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인간의 공감을 가져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감성이라는 표현과 함께 로봇에게 어떻게 더 애착을 일으키게 할까? 그러니까 로봇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청소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로봇 청소기 디자인을 할 때 움직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귀엽게 보일까라는 의미 없는 무브먼트를 넣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듦으로써 고객이 나의 어떤 가전제품을 더 사랑하고 우리 브랜드까지 사랑해달라는 이름을 넣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녀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공감을 느낀다라기보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어떤 사물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매체에게 공감을 느끼고 거기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도구적인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처럼 느낄 수 있는 장치를 제거하고 디자인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 누구에게나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공감과 어떻게 보면 감성을 부여하는 게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부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는 게 더 필요한 접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특이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간호중 로봇과 간호하는 어떤 보호자죠. 보호자 얼굴을 영화에서는 동일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부분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익숙하게, 그러니까 내가 간호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다라는 어떤 소설적 장치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만 저희가 관객분들 얘기 좀 나누고 싶은 게 만약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못 가요. 우리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내가 못 가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가서 나처럼 간병해 주는 게 제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은 나랑 닮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부캐라고 표현할까요? 캐릭터가 가서 간병을 하는 게 편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요청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라는 부분의 고민이 지금 말씀하신 장치처럼 투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가 이걸 한번 다음에 저희가 반대로 이제 여기 관객으로 계시는 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나의 가족이 이제 영화의 상황처럼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로봇의 디자인이 나와 똑같은 그런 로봇이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나와 좀 거리감이 있는 그 거리를 둔 로봇이었으면 좋겠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저는 만약에 제 가족이 그렇게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교수님께서 딜레마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을 해주셨던 저랑 똑 닮은 간병인이 저희 가족을 돌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또 저희 다른 의견 있으시군요. 그냥 마이크만. 네, 그럼 제가 또 다른 앵글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저희가 디자인할 때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도 여러 명이고 시스템 설계자도 여러 명이고, 그럼 여기서 사용자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가 간병인의 입장 말고 환자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가 오픈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누워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 와서 여러분을 간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눈, 코, 입처럼 생긴 혹은 로봇처럼 생기지 않은 로봇이 와서 여러분을 간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누군가를 간병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사실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간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아까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반대로 간병을 받는 입장이 된다면 가족같이 생긴 사람이 해주는 게 되게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하고 있다면 되게 거부감이 네, 들 다른 의견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논쟁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네. 제가 보호자 입장이라면 저는 저랑 똑같이 생긴 그 로봇이 간호를 해주는 건 좀 별로일 것 같고, 제가 만약 환자라면 저랑 보호자랑 똑같이 생긴 로봇이 간호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자인가 혹은 내가 환자인가에 따라서도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또 사람마다 입장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예제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환자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굉장히 영화에서 우아하게 아름답다고까지는 못하지만 우아한 상황이 그려져 있지만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라면 사실 영화 첫 번째도 나오죠. 그 소변을 빼는 소리가 굉장히 불쾌하고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하는 걸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안 들리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이
소리라는 얘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른 불쾌한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존엄성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부분들을 맡겨야 한다는 얘기를 이제 내포하는 거죠. 그러면 가족의 얼굴이든 가족이든 가족에 맡기고 싶을까? 아니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맡기고 싶을까?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가도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되는 거죠. 로봇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얘기와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셀프 어웨어런스라는 개념을 가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간호중의 영화에 대한 얘기지만 제가 간호중보다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바이 센티니얼 맨이라는 영화 혹은 소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소설 원작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설명되기로는 로봇이 굉장히 우연의 오류로 양자회로의 오류로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지고 인식을 가져서 굉장히 진화를 해나가면서 마지막에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처럼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서는 혹은 소설 단편에서는 굉장히 그 배경이 짧게 나와서 아마 이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계한테 감성을 투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로봇에게도 나 같으면 저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라는 우리의 생각을 투영해서 소설적 장면 혹은 영화적 장면으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잘못 답변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냥 제가 여러 관점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잘 나오는,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럴까 잘 애용하는 답변들이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작업은 아마 거의 대체될 거예요. 멀리 가지 않고 여러분 슈퍼마켓이나 식당에서 무인 자판기를 몇 번이나 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에 대한 간접적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 직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더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 영역까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기계에게 뺏긴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혹은 그 영역은 우리가 남아있는 창의성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직은 지금 많이 대중화된 기술로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통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이 엔진이 있어요. AI 엔진인데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방고우나 르누아르풍의 그림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피카소나 마티스 같은 그림을 되게 만들기 어려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터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굉장히 좀 더 메타인지화해서 그려야 되거든요. 추상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또 우리가 막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인공지능은 메타인지가 불가능한가라는 논제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아직은 저는 오픈 퀘스천인 것 같아요. 아직 만들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시도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또 하나 넘어가면은 뇌공학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할까? 호르몬과 아니면은 다른 영향에 의해서 사실은 내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착각만 하고 이미 결정된 게 아닌가라는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관점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서 반대로 아까 제일 말씀드렸던 인간의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는 어떤 역량, 그리고 여기에서 공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다른 기계까지 연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이제 인공지능을 봤을 때 인간의 경쟁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만 골라서 계속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까 인간이 생각해봐야 될 볼거리 같은 경우는 저는 첫 번째는 착하게 살자, 모두를 배려하고 살자, 먼저 베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인간 AI를 떠나서 얘기할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지 대결 구조라만 보기보다는 우리가 더 큰 공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한다라는 개념 안에서는 딜레마라는 부분이 사실 윤리적 실험을 위한 인식 실험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혹은 우리의 문화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는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정립해 갈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시대가 왔고 저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 체계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적 접근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많은 시간을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교수님의 말씀을 저가 안 들었다면 그냥 단순히 그냥 간호중이라는 그 간병 로봇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냥 로봇이라는 그런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끝냈을 것 같은데 교수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딜레마 상황을 느끼고 또 로봇을 어떻게 우리가 공존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었던 이성적인 인간이 되어서 이제 끝이 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가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허정윤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이제 신시티 독립영화기획전을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국민대학교 영화전공 학교기업 하얄엔터테인먼트 신시티 독립영화기획전을 찾아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